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안녕하세요. 5월 1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새 달이 시작됐고 또 휴일이네요. 이대호 진행자의 개인 사정으로 오늘까지 대신 진행을 맡은 KBS 서영민 기자입니다. 휴일이지만 성공예감은 오늘도 생방송으로 알찬 소식 준비했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죠. 특히 오늘의 원탁의 기자들 뜨겁게 토론하는 순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주제 준비했고요. 먼저 아랍에미리트가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카르텔의 시대가 저물고 있는데 당장 유가는 어떻게 변할지, 우리나라엔 나한텐 또 어떤 여파가 있을지 짚어보고요. 두 번째 주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ETF입니다. 수익률을 2배로 추종하는 레버리지 ETF가 오는 22일 출시됩니다. 높은 수익률만큼 위험성의 우려도 큽니다. 빛과 그림자 따져보겠습니다. 이어서 자동차의 세계 준비되어 있습니다. 혼다코리아가 한국 시장에서 철수하겠다고 밝혔는데 혼다 차주들, 직원들은 괜찮을까요? 수입 자동차 시장 상황까지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어서 경제 상식 퀴즈도 나갑니다. 5월 1일 올해부터 근로자의 날 대신 노동절을 공식 명칭으로 씁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유급 휴일에 출근하는 분이 있다면 꼭 챙겨야 될 게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이 임금의 최소 50%를 더한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것은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 각종 수당을 산정할 때 기초가 됩니다. 사전에 약속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기본급과 같은 성격이죠. 각종 법정수당을 계산하는 척도가 되는 이 임금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힌트를 정확하게 한번 드리겠습니다. 매달 공통적으로 항상 받는 임금입니다. 힌트가 됐나요? 한번 다시 말씀드리면요. 매달 공통적으로 항상 받는 임금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이나 KBS 콩으로 참여해 주시면 되고요. 오늘은 특별히 제가 마지막 날이니까 가급적 많은 분들께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실시간 방송 상황은 콩 유튜브로 함께 보실 수 있고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네, 원탁의 기자들과 함께합니다. 비즈워치 박수익 기자, 와이스트릿 송일아 기자, 경제전파사 강예지 기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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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 주제 오펙 아랍에미리트입니다. 60년 만에 석유 카르텔을 나왔다 이렇게들 보도를 하던데요. 이유가 뭐죠? 네, 일단은 오펙 간단하게 먼저 말씀드리면 1960년도에 이제 그 사우디아라비아 비롯해서 5개 나라가 창설한 산유국 협의체고요. 1970년대에 이제 오일 쇼크 일어났었는데 당시에 공급을 통제해서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준 바 있는 그런 기구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조금 영향력이 약해졌다라는 평가를 받는데 국제 원유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과거에는 한 85% 정도 갔다가 현재는 50% 정도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하나씩 탈퇴하는 나라들이 늘어났는데 가장 최근 아랍에미리트가 5월 1일부로 오펙을 탈퇴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거고요. 이제 가장 크게 이제 나타난 것은 생산 쿼터에 대해서 불만을 가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에는 오펙에서 1일 생산량 4위에 해당하는 산유국이고 또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서는 두 번째로 큰 여유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요. 그렇지만 이 오펙에서 할당량을 정해놨기 때문에 하루에 300만에서 350만 배럴 수준 정도로 생산을 제한해 왔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조금 그 탈퇴를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알아서 할 수 있는 어떤 운영권이 생긴다고 하면 하루에 500만 배럴까지 올릴 수도 있겠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는 호르무즈가 통제돼도 수출할 수 있는 길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더 좀 많이 수출하고 싶다. 더 이상 오펙의 통제를 받고 싶지 않다. 이런 이유라는 거죠. 그렇죠. 이제 카르텔 내부에서 뭔가 보호받는 느낌보다는 이제 카르텔을
나갔을 때 증산을 해서 얻는 효과가 더 크다고 느꼈던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에 뭐 사우디나 이란이나 이런 원유 카르텔 안에서 이제 뭔가 여러 가지 이권을 이제 보호를 받았었는데 이번 전쟁으로 인해서 이 아랍에미리트가 이란의 집중 공격 대상이 됐거든요. 그래서 네. 많은 민간 인프라들이 파괴가 됐고 이럴 바에는 우리가 굳이 산유국 안에서 이란과 사우디와 이렇게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느니 차라리 조금 더 이제 좀 친미 쪽으로 가서 이제 증산을 해서 이제 불을 이루는 게 낫겠다라는 판단이 작용했다고 볼 수 있죠.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미국하고 이스라엘 쪽으로 다가가는 거다. 네, 그렇습니다. 네, 박세익 이게 기자. 일단 이번 이란 전쟁이 터지고 이란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사이에 두고 아랍에미리트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란이 이스라엘을 많이 공격하지 않고 바로 바다 건너에 있는 아랍에미리트를 굉장히 집중적으로 공격을 했습니다. 맞아요. 아랍에미리트 입장에서는 남의 집 싸움에 자기가 두들겨 맞은 거 굉장히 억울한 상황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 아랍에미리트가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네. 우리 좀 도와달라고 하니까 네타냐후 총리가 알았어 하고 뭘 보내줬냐 하면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공동 개발한 우리가 잘 아는 아이언돔 대공 미사일 요격 체계를 보내줬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은 예전에 우크라이나 전쟁 때 우크라이나에서도 보내달라고 했었는데 안 보내줬어요. 오로지 이스라엘에만 있었는데 세계 사상 처음으로 이 해외 다른 나라에 이 아이언돔을 보내주면서 그것을 운용하는 군사들까지 같이 이제 보내줬단 말이죠. 그만큼 이 미국 그리고 이스라엘이 아랍에미리트에 공을 들였다는 것이고 이게 또 우연이 아니고 2020년 6년 전에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가 이 아브라함 협약이라는 것을 맺는데 이거 뭐냐면은 국교를 정상화하는 겁니다. 사우디보다 앞서서 아랍에미리트가 먼저 이스라엘과 국교를 정상화하면서 이때도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가 약간의 불편한 관계가 좀 있었고요. 네. 이번에 이제 이스라엘이 단순한 어떤 국교 정상을 넘어서 군사적으로 도와주자 아랍에미리트에서는 이런 반응까지 나왔습니다. 이제 이번에 진정한 친구가 누군지 알겠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석유를 수출하는데 통제를 받지 않겠다. 이 측면도 당연히 1차적으로 분명히 있지만 전체적으로 국제 정세적으로 보면 사우디와의 관계 그리고 미국이나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생각해 봤을 때 우리는 미국 이스라엘 쪽에 좀 더 붙겠다. 그리고 사우디하고는 조금 절연하겠다. 왜냐하면 사우디는 요즘 또 반대로 러시아나 중국 쪽으로 조금씩 다가가고 있는 느낌이 있거든요. 네. 오늘 파이낸셜 타임즈 뉴스를 보니까 이스라엘이 그 레이저 요격 시스템 그러니까 가장 첨단이죠. 지금 아이언돔 중에 그냥 총알을 쓰지 않고 레이저로 이렇게 요격하는 시스템도 지원하겠다. 이렇게 했다는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확실히 이쪽으로 가고 있다. 그런 느낌은 드는데 근데 그러면 오펙은 흔들흔들 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오펙이라는 기구의 미래.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일단은 그 말씀하신 내용들 앞에서 말씀해 주신 거에 첨언을 좀 하자면 약간 그 아랍에미리트 입장에서 배신감을 느낄 만한 그 촉매제가 된 사건이 있는데요. 이란한테서 계속 공격을 받으니까 사우디 같은 이제 그 주변국들한테 공동으로 대응을 해달라라고 이제 촉구를 했는데 약간 외면을 받은 거죠. 사우디가 이제 외교적으로 해결을 지지하겠다라는 식으로 입장 차이를 보이다 보니 이번에 보니까 이런 이란이라든가 그동안에 이제 아랍권에 있던 국가가 아니라 오히려 미국이나 이스라엘, 프랑스 같은 곳이 걸프 국가보다 더 나은 동맹이다라고 판단을 하게 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말인즉슨 그 사우디아라비아가 주도하는 오펙이라는 기구가 있기는 한데 기존의 중동 질서 자체에서 이제 벗어나려는 어떤 전략적인 전환의 시점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아랍권의 맹주인 어떤 사우디 그리고 영내 독자적으로 영역을 확대하고 싶어하는 아랍에미리트와의 긴장 관계가 수면 위로 올라왔지만 사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른 나라들도 어떻게 이제 그 눈치 싸움을 하다가 돌변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네. 이 그 기존의 중동 질서 자체가 재편되는 어떤 정치적 관점에서 이걸 접근해야 된다라는 시각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기존에도 보면 오펙 내에서 각각의 다 기름을 뽑아낼 수 있는 나라들이지만 어떤 그 계산서가 좀 다릅니다. 일단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네.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가 개조 프로젝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홈시티라든지 이런 비전 2030 비전을 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굉장히 재정적인 어떤 충당을 많이 해야 되고 그래서 이른바 그 유가
$90 밑으로 팔면 굉장히 적자가 많이 나는 그런 어떤 계산서를 가지고 있는데 사우디는 유가가 높아야 한다. 네. 높아야 됩니다. 네. 적게 팔더라도 유가를 비싸게 팔아야 되는 곳이고 반면 아랍에미리트는 그동안 이제 여러 가지 시설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석유 생산 능력을 확충해왔거든요. 근데 상당 부분을 이 오펙의 그 쿼터제 때문에 못 팔고 있는 상황인데 비해서 아랍에미리트는 사실 산유국이기는 하지만 사우디와 달리 석유에만 의존하지 않고 관광, 금융 여러 가지 어떤 산업들이 많이 다변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려하죠 두바이가. 예, 네. 두바이로 대표되는 그러다 보니까 이 배럴당 한 $50, $60 선에만 팔아도 재정적인 균형이 맞춰지는 일단 기본적으로 손익분기점이 다른 그런 상황이 일단 기본적으로 깔려 있고요. 그런 것들 사이에서 그러면 우리는 더 많이 팔아야 되는데 오펙에서 자꾸 이만큼만 팔아라라고 하니까 나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하다가 이제 문 앞에 한 발 걸치고 있던 상황에서 이제 미국과 이스라엘이 손을 딱 잡아서 야 나와 우리랑 같이 가자 이렇게 한 상황인 거죠. 네. 비슷하게 보면은 이 지금 현재 오펙 내에서 이제 쿠웨이트가 좀 저는 좀 주목되는 오펙 내에서 네. 생산량이 한 5위 정도 되더라고요. 아랍에미리트가 이번에 오펙에서 빠지면 4위 정도 올라서는 것이고, 근데 이 쿠웨이트 역시도 그 오펙 내의 쿼터제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불만이 있다고 하고요. 왜냐하면 또 비슷한 게 쿠웨이트도 생산 능력을 좀 높여가지고 현재 할당량보다 더 많은 시설, 네. 더 많이 석유를 뽑아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탈퇴 시점을 좀 조절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오펙 그 산유국 카르텔이 이제 점점 더 그 입지가 약해질 성리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제의 동맹이 오늘의 동맹은 아니게 되고 이제 중동 산유국들도 다 각자 도생의 길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사실 아랍에미리트만 놓고 보면은 이제 당장에 오펙 생산에 큰 영향은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오펙 주요 9개국의 하루 생산량이 약 2,400만 배럴인데 이 중에 아랍에미리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15% 정도 수준이거든요. 15%. 네. 근데 이게 문제는 줄줄이 사탕으로 아까 뭐 쿠웨이트도 그렇고 다 이제 탈퇴를 원할 경우에 이러면은 이제 감산에 대한 합의가 신뢰가 무너지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사우디의 중앙은행 역할도 약해지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산유국 간의 가격 경쟁이 또 나타나게 되면은 장기적으로 유가가 더 불안해질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일단은 좀 장기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 유가는 지금이 최고점이 아닌가라는 이제 전망들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기분이 좋은 소식인데요. 요 얘기를 조금 이따가 또 해볼 텐데. 근데 보면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시는 분들은 이게 뭐 중동 지정학, 역학 그리고 앞으로 미래 관계 방금 말씀해 주신 석유 가격의 함수가 다르다. 뭐 이런 얘기들까지도 있는데 이 인간적인 관계에 초점을 맞추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 두 국가가 삼촌과 조카의 관계 비슷하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사우디가 큰 나라니까 여기가 삼촌인가 하기 쉬운데 사실 사우디의 실권자는 모하메드 빈 살만 MBS라고 부르는 네. 젊은 지도자죠. 85년생인데 근데 사실 아랍에미리트의 지도자는 61년생입니다. 여기는 모하메드 빈 자예드 MBG래요. 근데 이 양반이 이 MBS가 커 나갈 때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때 스승과 제자의 관계처럼 끌어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삼촌처럼 끌어줬고 그래서 돈독했는데 어느새 이제 실권자가 된 조카가 이 사우디가 중동의 중심이 돼야 돼 하면서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있던 많은 것들을 이렇게 뽑아가면서 개인적으로 화가 났다. 그래서 앙심을 품고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네. 두 관계를 보면 여러 층위에 이 걸쳐 있는 것 같아요. 모든 이런 얘기들이 뭐 인간적인 관계, 지정학, 뭐 경제적인 관계, 아니면 금융 수도, 뭐 이런 얘기까지 다 결부돼 있는데 결국 우리한테 중요한 건 이 관계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나 일단은 석유 가격입니다. 일단은 기분이 좋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로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자기들끼리 싸우면 카르텔이라는 건 사실은 깡패들의 모임 같은 건데 우리들끼리 힘이 있으니 우리가 알아서 한번 조율해 볼게 이런 건데 이제 그걸 못하게 되면 우리한테는 좋은 거 아닙니까? 국제유가는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요 얘기를 또 조금 해보시죠.
일단은 그냥 우리나라 입장에서 조금 긍정적인 측면들을 좀 먼저 살펴보자면 아랍에미리트가 만약에 증산을 해야 된다, 증산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안정적인 거래처를 찾아야 되겠죠. 네. 그러면 우호국인 우리나라가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수급 개선 기대감도 굉장히 커지는 거고요. 네.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특별하게 그 아랍에미리트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라고 해서 외교적 파트너십으로는 굉장히 최상의 단계에 해당하는 어떤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산을 하게 되면 우리 기업들이 현재 어떤 플랜트 건설을 수주한다라든가 어떤 기회가 늘어날 수가 있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확실성이 지금은 굉장히 커 보이는데 아랍에미리트가 오펙을 탈퇴하게 됨으로써 지금 우리가 얘기 나누듯이 영내 경제적인 어떤 이권들이 충돌하는 상황들이 있고 또 지금 안 그래도 이란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중동 정세의 불안이 그 유가 때문에 더 커질 수도 있다라는 이제 분석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그 아랍에미리트가 갖고 있는 우회 경로라고 하는 이 푸자이라 항 이것을 통해서라도 공격을 급격하게 늘리기는 단기적으로는 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또 오펙이라든가 아랍에미리트 내에서 어떤 다른 돌발 행동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것들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단기적으로는 시장의 공포 심리를 좀 키워서 뭐 단기간으로 유가가 급등할 가능성도 조금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긍정적이기 쉽지 않은 많은 경로들을 네. 얘기해 주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근데 무조건 유가가 내려가면 우리는 좋습니다. 당연한 거 아닌가요? 석유 한 방울 안 나오는 나라에서 네. 뭐 지금 중동산 석유 원유 수입이 이제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제 국내 이제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뭐 1년 원유 수입량이 10에서 11억 배럴, 그러니까 이 수입액으로만 따지면 약 1,100억 달러에서 1,200억 달러인데 이게 네. 국가 총 수입액의 거의 한 20%를 차지를 하거든요. 근데 배럴당 10달러만 내려가도 약 15조 원대의 수입 비용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상당하죠. 우리나라 1년 예산 700조인데 15조의 이제 수입 절감 효과가 있다는 게 이거 마치 삼성전자가 깜짝 이익을 거둬서 법인세가 늘어날 때 나라가 기분 좋은 거 비슷한 그렇죠, 거군요. 맞아요. 그리고 유가가 떨어지면 당연히 이제 정제된 휘발유 경유 가격도 떨어지게 되고 택시, 버스, 화물차 선박 같은 물류 비용도 다 같이 낮아지게 되면서 이제 인플레 압력이 내려가겠죠. 그러면은 금리를 내릴 수도 있고 이제 소비가 촉진되니 뭐 그런 사이클로 보면은 당연히 좋은데 이제 단기적으로는 이제 확 늘릴 수도 없는 상황, 또 지정학적 우려가 더 높아질 수도 있는 이제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는 불확실성이 커지고 확실히 어떻게 될지 네. 알 수는 없으나 장기적으로는 분명히 우리나라한테 그럼요. 좋은 일일 것이다. 감사한 일이죠. 좋은 일이긴 한데 또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뭐 석유 가격의 흐름도 있지만 석유를 가져오는 어떤 구조 되게 중요하다 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어려움을 특히 많이 겪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원유 70% 넘게 중동 네. 다 호르무즈 해협 통과합니다. 나라별로 보면 사우디가 30% 그리고 아랍에미리트가 10, 쿠웨이트 10, 이라크 거의 10 이렇게 다 이게 호르무즈 해협 들어와야 된단 말이죠. 네. 통과해야 된단 말이죠. 이 4개 국가에서 그 수입하는 게 상당 부분인데 물론 아까 말씀하셨듯이 아랍에미리트는 이제 바로 자국에서 인정을 빼는 송유가 있긴 하지만 양이 많지는 않고 결국 우리는 지금 당장 뭐 어떤 나중에 아랍에미리트의 증산이 촉발하는 오펙의 균열로 인해서 석유 가격이 좀 떨어지더라도 또 나중에 호르무즈 해협이 막힌다든지 하게 하는 지정학적 그런 위기가 나오면은 또 이게 원유 수입선이 또 차단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수입선을 굉장히 다변화하는 그런 노력들이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정부도 뭐 알제리라든지 네. 또 이렇게 좀 우회적인 경로들을 많이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동에 의존하지 말고 아프리카도 가보고 네. 뭐 다른 데도 있으면 한번 찾아보자. 미국도 좀 더 많이 해보고. 네. 근데 이렇게 우리한테 미칠 영향을 생각하다 보면 우리는 또 미국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처지니까 미국이 아마 뒤에서 이걸 기획하거나 최소한 묵인을 했을 텐데 미국의 이익이 어떻고 그걸 또 이렇게 쓰리 쿠션이라고 해야 될까요? 간접적으로 그게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것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 혹시 미국의 물가 차원에서 트럼프가 자극을 이렇게 뒤에 있을 가능성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 우리나라한테는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 일단은 이 석유 카르텔을 오펙이라는 것이 붕괴를 하게 되면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 소비자도 그렇지만 미국 소비자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일이다라는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리고 세계 원유 생산량 1위 국가가 이제 미국이잖아요. 미국의 시장 지배력이 더 커질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네. 그동안에 트럼프 대통령이 오펙을 굉장히 비판을 해왔어요. 공공연하게 공개적인 어떤 석상에 가가지고 세계를 착취하고 있다. 오펙의 회원국 안보를 미국이 지켜주고 있는데 유가가 높아가지고 이제
불만이다. 뭐 사우디아라비아와 오펙이 유가를 내려야 한다라는 식으로 했는데 그래서 이번에 아랍에미리트 탈퇴하는 것도 굉장히 두 팔 벌려 환영하는 이제 제스처를 취하고 있고 네. 그렇지만 이게 소비자들한테는 단기적으로 이제 당연히 유가가 내려가면 좋은 것이지만 이 종전 이후에 오펙이 아니라 오펙 플러스 비산유국도 포함되어 있는 회원국들이 이제 들어가 있는 오펙 플러스라든가 아랍에미리트도 탈퇴를 했으니까 또 경쟁자가 될 수 있죠. 네. 그리고 미국의 어떤 원유 생산 업체들이라든가 에너지 기업들하고도 같이 이제 경쟁이 되면 유가가 전체적으로 내려가는 효과가 돼서 그러면 미국에 있는 어떤 기업들한테 이게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는 어떤 부담으로 또 작용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계산식이 굉장히 복잡해지는 것이죠. 어마어마하게 복잡합니다. 네. 수출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쪽이 물가가 떨어지면 더 많이 살 테니 좋을 수 있는데 네. 근데 그쪽 기업들의 수익성이 조금 떨어진다면 또 우리 파트너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어려운 점이 있고 당장 계산하기는 어렵겠다. 미국이 뒤에 있었던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저는 그 증거가 뭐냐면은 네. 이 어쨌든 아랍에미리트 이 시간에 사우디랑 같이 안 놀게라는 건데 사우디가 네. 그걸 비난 안 해요 지금까지. MBS 빈살만이 네. 비난 안 하고 있죠. 이거는 어느 정도 미국하고도 사전 교감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화가 날 수도 있는데 가만히 네, 있습니다. 참고 분명히. 있는 거죠. 네네. 근데 사실 기름값 하니까 한 가지 약간 이 주제에서 떨어져 있지만 다뤄볼 만한 주제가 있어요. 우리나라 고유가 지원금 이거 이제 기름, 휘발유, 주유소에서 쓸 수 있다면서요. 지금까지 못 썼던 겁니까? 못 쓰게 돼 있었던 겁니까? 고유가 지원금의 사용처. 기존에 이제 고유가 피해 지원금 사용처라는 곳이 연매출액 3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매장하고 지역사랑 상품권 가맹점으로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름이 고유가 지원금이잖아요. 근데 네. 주유소 가서 쓸 수가 없으니까 굉장히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러네요. 대통령이 고유가 피해 지원금이니까 기름 정도는 넣을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발언을 했고 이 발언을 계기로 정부가 주유소에 대해서는 연매출하고 무관하게 그러니까 주유소에 대해서만 연매출하고 무관하게 고유가 피해 지원금 사용을 허용하기로 한 그 뉴스가 이제 나온 것이죠. 전 주유소 매출이 이렇게 많은지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그러게. 전국 주유소 연매출 30억 이하 사업장이 36% 밖에 안 된대요. 그리고 3분의 2는 30억 이상 번다. 그렇죠. 특히 차량이 많은 수도권에는 10% 안팎밖에 안 돼서 이제 지원금을 쓸 수 있는 주유소를 찾기가 더 어렵다. 이런 얘기 비판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이걸 풀어준 건데, 근데 이제 정부가 최초 이제 매출 기준을 설정한 근거를 스스로 뒤집는 거 아니냐, 이거 역차별 아니냐, 뭐 네. 다른 이제 업체들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죠. 참 혜택을 이름에 맞게 주려고 하니 애매해지고 그렇죠. 어려워지는 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아이템은 이 정도로 하시고요. 지금 방송 듣거나 보신 분들 위해서 중간에 켜신 분들 위해서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대호 진행자가 아닙니다. KBS 서영민 기자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대호 진행자의 목소리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경제상식 퀴즈 한 번 더 나가겠습니다. 오늘 노동절 쉬어도 임금을 받는 유급 휴일입니다. 오늘의 퀴즈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면 이 임금에 50% 이상을 더한 가산 수당이 붙는다. 이 임금이 무엇일지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여러 법정 수당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임금입니다. 퇴직금, 실업급여 기준도 되고 평균 임금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매달 공통적으로 항상 받는 임금입니다. 네, 이거 맞춰주시면 되고요. 청취자분들 문자도 하나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 목소리가 달라졌다. 목소리 듣던 목소리가 있었는데 못 들어서 아쉽다. 이런 얘기 하시는데요. 방금 설명드렸지만 다음 주가 되면 익숙하시던 이대호 진행자 목소리 들을 수 있고요. 4685님 좋은 정보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인천에서 103번 버스 승무원입니다 하셨습니다. 정답도 맞춰주셨습니다. 네. 노동절이라도 택배는 일한다는 7999번님. 이런 점도 세심히 들여다봐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목소리가 안정적이고 듣기 좋다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답도 맞춰주셨네요. 네, 지금 고속도로 계신 것 같습니다. 0516님 정답 맞춰주셨고요.
경부고속도로 천안인데 많이 막혀요. 아, 휴일이니까 연휴 앞두고 있으니까 시작하는 날이니까 많이 막혔겠군요. 그 외 4786번님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고속도로 정체 중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도 휴일이니까 기분 좋게 그리고 안전운전 하시죠.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전에 이 문자 보내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안내부터 드렸어야 되네요. 죄송합니다. 정답을 포함해서 다양한 의견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이나 KBS 콩으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네, 두 번째 주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ETF입니다. 네, 사실은 ETF는 여러 종목을 한 바구니에 담아야 되는데 이건 그렇지 않습니다. 딱 2개, 그리고 앞으로 몇 개 더 나올지 모르겠지만 대표적인 주식 몇 개만 담고 특징은 수익률을 곱하기로 준다는 겁니다. 이른바 곱버스가 아니군요. 곱하기 ETF인데 이거 지금 상황이 어떤지 그리고 언제 출시되고 어떻게 하면 가입할 수 있는지부터 안내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주식을 기반으로 하는 말씀하셨던 레버리지 ETF라고 하는데요. 수익률을 2배로 추정하는 하루 수익률을 2배로 추정하는 상품을 금융당국이 승인했고 5월 이번 달 22일 정도에 이제 첫 상품들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투자자 보호 장치의 일환으로 이제 레버리지 비율은 위아래 플러스 마이너스 2배까지만 제한을 했고요. 해외에는 3배도 있고 하죠. 근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위험성이 있는 상품이다 보니까 계좌에 기본예탁금 1,000만 원을 넣고 또 온라인으로 교육을 들어야 됩니다. 근데 상당히 지금도 많이 듣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품은 한 5월 22일께 나오는데 대략 한 16개 정도 상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16개요. 근데 사실 어제도 전해드리긴 했었는데 그 청취자 문자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남편이 이거 틀어놓고 교육을 틀어놓고 듣지 않아요. 듣지 않고 투자만 할 생각인 것 같아요 하면서 걱정하셨어요. 근데 사실 교육을 들어야 된다라는 건 그만큼 위험하니까 너의 책임하에 잘 투자하라. 위험하다. 요 경고인데 근데 이런 상품을 굳이 출시해야 했을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워낙에 이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라고 이제 우리가 부르는데 기존에는 이제 금융 당국이 투자자 보호를 명분으로 이거를 허가를 안 해줬었어요. 근데 이게 우리만 안 해준다고 효과가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면 미국에서는 이미 2022년부터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인버스, 곱버스 ETF가 등장을 해서 국내 투자자들도 이제 그냥 딸깍 한 번만 하면 손쉽게 테슬라 2배, 엔비디아 2배, 반도체 3배짜리 쏙3라고 하죠. 이런 ETF들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2배짜리 투자하고 싶으면은 이제 저쪽으로 가서 투자를 할 수 있는데, 근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들이 다 성악개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달러가 유출되는 효과를 또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죠. 환율도 걱정이 되고, 안 그래도 환율 방어를 하려고 성악개미들 돌아오라는 리아 계좌 같은 것도 만들고 있는데, 게다가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저렇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당연히 2배짜리 이제 어떤 상품의 다양성 면에서 이거를 내놓는 게 이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외국인 투자자들한테도 이제 그 문이 열리게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이미 홍콩 시장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2배짜리가 상장이 돼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막는다고 막아지지 막는다고 않는다. 막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융당국 입장에서도 이런저런 이유들로 인해서 그러면은 우리도 단일 종목 ETF를 레버리지 ETF를 허가를 하자라고 해서 이제 5월달에 처음으로 이제 22일께 이제 상품이 출시가 되는 거고, 하지만 이제 약간 그 어떤 제한책이 있다면 평균 시가총액 비중 10% 이상, 또 평균 거래대금 비중이 5% 이상 되는 등 일정 조건을 갖춘 국내 우량주에 한해서만 일단 허용을 할 계획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조건을 만족하는 종목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이 두 종목을 대상으로 이제 출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곱하기 2배 수익률을 거둘 수 있다. 반대로 떨어지면 2배의 손해를 볼 수 있다. 그렇죠. 근데 이렇게 삼성전자가 들어있는 ETF가 오른다.
그럼 또 그 ETF를 살 것이고 그럼 ETF를 샀기 때문에 삼성전자 주식이 오른다. 그러니까 주객이 전도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오른다는 말은 동시에 내린다는 말일 수도 있고. 네. 일단은 그 ETF 규모가 얼마나 늘어났는지 좀 찾아봤는데 이 네. 코스피와 코스닥을 합산해서 국내 증시 전체 시가총액이 최근에 6,100조 원까지 올라왔습니다. 근데 ETF 비중만 보면은 그 중에 한 7% 정도인데 거래 규모로 따져보게 되면 일평균 ETF 거래 대금이 3월 기준으로 20조 원, 그리고 증시의 일평균이 43조 원 8천억 원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절반 정도, 45% 정도를 ETF 거래 대금이 차지하더라는 거예요. 엄청나네요. 네, 작년에는 30%에도 못 미쳤는데 지금 절반까지 올라왔으니까 확실히 개인 투자자들의 굉장한 어떤 재테크 투자 수단으로 이제 좀 자리 잡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문제는 이렇게 ETF가 성장할 때 개별 종목에 대한 지배력이 커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에 AI라든가 반도체에 대한 이제 그 관심이 굉장히 뜨거운데 그 관련 테마를 이제 가지고 만들어진 ETF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ETF에 자금이 몰리면서 이 개별 종목이 아니라 ETF 자체가 어떤 주가 흐름을 좌우하는, 이거를 이제 벡터 독이라고 하는 어떤 그 표현이 있는데 그런 구조가 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LS 일렉트릭이라든가 효성중공업, 또 삼성 관련된 거, 삼성전기라든가 이런 그 종목들이 있는데 네. ETF로 유입된 자금이 전체 시총의 한 5%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조금 더 그 적은, 시총이 적은 코스닥 종목일수록 우려가 더 큰데 수급의 영향 때문에 단기적으로 어떤 펀더멘털, 그 기업이 갖고 있는 가치보다는 수급 때문에 영향을 받는 그런 현상들이 좀 더 많이 관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삼성전자 하이닉스와 관련된 얘기는 아니지만 코스닥이 앞으로 유망해질 거라고 하니까 코스닥 개별 종목을 살려고 딱 봤더니 잘 모르겠고 위험해 보이고 개별 종목은 예쁜지 모르겠는데 코스닥이 유망하다니까 코스닥 ETF를 사서 코스닥 ETF로 많은 자금이 유입되니까 이 코스닥 ETF는 강제로 자동적으로 개별 주식들을 사게 되고, 그래서 그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겠던 주식들도 올라가고, 그럼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이게 좀 애매하다는 거죠. 그럼 결국 투자자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게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ETF 자금, 유입 자금이 늘어나게 되면은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변동성이다, ETF는. 왜냐하면 자금이 ETF에 들어오면, 코스피 200에 투자하는 ETF 자금이 들어오면 자동적으로 그 코스피 200에 담긴 모든 종목들을 기계적으로 매수를 해야 돼요. 네. 반대로 이게 자금이 빠지면 기계적으로 매도를 해야 되고요. 그러면은 당연히 주가가 상승을 해도 기계적으로 매수를 하면은 더 오를 가능성이 높고요. 하락할 때도 이제 펀드 매니저가 액티브한 펀드 매니저면 지금 내리니까 조금 더 있다 좀 뒀다 팔까라고 하는 그런 판단이 들어갈 수 있는데, 네. ETF는 자동적으로 기계적으로 팔고 사야 되기 때문에 그 변동성이 그 방향으로 더 높아지거나 더 낮아질 수 있는 거예요. 그 주가가 네. 올라가거나 낮을 네. 수. 그래서 이번에 전쟁 났을 때도 3월 달에 국내 증시 변동성이 굉장히 컸잖아요. 네. 이때 이제 레버리지 ETF가 그 원인이다라는 이제 분석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 개별 주식을 사는 것보다는 ETF를 사는 게 안전하다고 봐야 합니까? 아니면 개인 투자자들은 조심을 더 하고 조금 뒤로 물러서야 된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ETF가 분산 투자이기 때문에 뭐 안전하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근데 이게 웹도독 현상이 커지게 되면은 네. 이게 생각보다 더 크게 변동성이 높아질 수도 있다라는 경고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ETF랑 주식이 저는 거의 같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말씀하신 대로 분산 투자 수요를 증시를 흡수해서 좀 안정적인 수급 기반을 마련하자, 이런 취지로 도입된 게 ETF죠. 어떻게 보면 펀드를 상장시킨 것인데 네. 지금은 뭐 아는 투자자들이 ETF를 그냥 주식처럼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 증거가 뭐냐면은 거래대금 회전율이라고 해서 얼마나 자주 사고 파느냐 보면은 ETF가 코스피 전체 종목 평균보다 한 10배 정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ETF 하루에 뭐 예를 들어서 100개 중에 20개가 손이 바뀝니다. 코스피는 한 2-3개 정도만 바뀌는 그런 상황이에요. 하루 평균 이렇게 보면은 코스피보다 훨씬 더 단타를 많이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ETF라고 하면 펀드고, 펀드 하면 우리는 전통적으로 적립식이고 쌓아두는 적금 같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ETF는 이제 더 이상 적금이 아니고 오히려 주식이고 더 단타를 많이 하는 종목이 되어버렸다. 맞아요. 주식 종목이 되어버렸다. 재밌는 게 이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요.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뭐 애플이나 엔비디아, 구글 같은 이제 글로벌 빅테크들의 1대 주주, 2대 주주가 대부분 다 ETF 운용사
뱅가드나 블랙록 같은 아. 예, 회사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자금이 크니까 아예 최대 주주로 올라서 네.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 거라 참 이게 말씀하신 대로 점점 더 주식의 성격으로 오히려 레버리지 ETF를 또 워낙에 많이들 하시니까 네. 하루에도 샀다 팔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아, 그런 말씀들도 하시더라고요. 보면 그 블랙록이든 이런 기관 투자자들도 좋지만 사실 큰 대형 증권사, 미국의 투자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은 무조건 좋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이미 다이먼 같은 JP 모건 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은 우리한테 무조건 좋아요. 우리는 엄청 슈퍼컴퓨터도 있고 초단타 매매할 수 있는 기계도 있고 오르고 내릴 때마다 타다타다타다 초단타를 치면 우리는 무조건 벌어요. 다만 개인 투자자는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점점점 우리 개미들이 설당이 좁아지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사실 ETF라는 자체도 개별 투자는 안 하겠다는 얘기이니까요. 근데 그러면 이 주식들이 앞으로 언제 어떻게 출시될지 그리고 우리 개인들은 어떻게 투자를 할 수 있을지 지금 사실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얘기만 했지만 더 많이 출시될 것 아니겠습니까? 요거 좀 정리해 주실 분 있으신가요? 일단은 지금 네. 뭐 출시된다고 하는 것들이 개별 주식 위클리 옵션 상품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네.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외에도 뭐 현대차라든가 LG 에너지 솔루션 이런 다른 종목들도 이제 대상이 될 거고 이르면 6월에 상장할 수 있다 이제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일단은 그 위클리 옵션이라고 하면 주 옵션이라는 뜻이잖아요. 네. 일주일 뒤에 이제 특정 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으로 사고 팔 수 있는 권리를 거래하는 상품입니다. 근데 보통 한 달 단위로 움직이는 옵션하고 달리 이제 말씀만 드려도 굉장히 복잡하죠. 일주일로 네. 더 쪼갠다는 것인데 이거는 이제 단기 이벤트에다가 대응하는 상품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복권 같은 수익률이다. 기간이 짧아서 예측이 맞으면 대박이지만 틀리면 꽝이다. 이제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네. 앞서 말씀 나눴던 단일 종목에서 레버리지 이렇게 만들어 놓은 ETF보다 훨씬 더 리스크가 높은 상품입니다. 이것도 똑같이 그 교육만 받으면 살 수 있는 겁니까? 더 위험해 보이는데요. 옵션이라는 말이 이미 들어가니까. 네, 교육을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이고 이제 네. 그 당국 입장에서도 왜 이렇게 4년이나 미국보다 뒤처졌는가에 대해서 할 말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 투자자 보호라는 명분을 이제 네.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2010년대에 이제 우리 한창 유행했던 ELS 같은 주가 연계증권 같은 구조화 상품들이 있는데 네. 그때 당시에 뭐 은행이고 증권사고 굉장히 이제 많이 불티나게 팔렸다가 홍콩 증시 같은 것들이 훅 떨어지니까 그때 투자자 피해가 굉장히 막심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때 가장 그 조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했던 말씀이 이거 원금 보장되는 상품 아니었냐라는 어떤 그런 질문들이었는데 맞아요. 불안전 판매 논란에 휩싸였었죠. 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ETF 이런 그 좀 구조화를 시켜가지고 단일 종목으로 뭔가 레버리지를 일으킨다든가 인버스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투자자 기회를 넓혀주는 것이지만 아까 어둠이라고 하셨는데 네. 조금 부정적인 측면에서 살펴보자면 투자자를 정말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있는지 투자자가 혹시 여기서 잘못 알아듣거나 뭔가 설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서 피해를 입을 가능성도 분명히 있는 것이죠. 사실 약간은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도박 같은 느낌이 분명히 있어요. 나는 두 배로 걸게. 판돈 두 배로 걸게. 이 느낌이니까요. 이게 잘 규제가 돼야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저도 짧게 시간이 없으면 말씀드리면 저는 네. 약간 아쉬운 게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레버리지 ETF 출시 시점을 부동산 시장 비교하면 집값이 한참 막 고점까지 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대출 규제를 확 풀어준 거예요. 네. 대출을 더 받아서 집을 살 기회를 준 건데 그러면 더 올라가면 좋은데 떨어지면 어떡하냐 이런 거죠. 네. 그래서 그 시점이 좀 되게 정부에서 당국에서 좀 실패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바꿔 말하면 일단 뭐 시행이 되니까 많은 분들이 사시고 관심을 가지시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레버리지 ETF라는 것은 그만큼 위험성도 담보하기 때문에 적립식으로 장기 투자 이거 안 되고 안 돼. 하나의 어떤 여러 가지 네. 다른 기본적인 투자를 보완해 나가는 어떤 상품 정도로만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비자들께 드리는 당부였습니다. 근데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근데 사실은 이런 게 새로운 상품이 생기면 당연히 시장으로 돈이 더 유입될 것이고 그러면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있건 말건 장기적으로는 아주 좋은 그러니까 뭐 미국의 퇴직연금 같은 게 했던 우리나라 증시에 점점 더 자금이 유입되는 수단이 되어서 전반적으로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모멘텀이 될 수도 있지 않나요? 하는 질문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닌가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레버리지는 퇴직연금을 투자를 못합니다. 아, 그렇다고 합니다. 여튼 이 ETF 앞으로 틀림없이 더 많은 관심을 받을 테니까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비즈워치 박수익 기자, 와이스트릿 송일아 기자, 경제전파사 강혜지 에디터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성공예감 2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청취자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뿌리 담은 리얼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탄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고속 충전 마우스패드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2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네, 이번 시간은 자동차의 세계입니다. 네, 최근 일본 자동차 브랜드 혼다가 한국 시장을 떠난다고 합니다. 반대로 계속 철수설이 불거졌던 GM, 제너럴 모터스는 국내 투자를 늘렸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우리나라 수입차 시장의 변화, 오토타임즈 김성환 기자와 지형도를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처음 뵙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사실 혼다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연간 판매량 10,000대를 돌파한 수입차입니다. 철수한다고요? 네,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한국 수입차 시장은 커졌는데 혼다의 존재감은 오히려 작아졌기 때문입니다. 한때 합리적인 수입차의 대표 주자로 통하긴 했지만 현대차와 기아의 이 강력해진 상품 경쟁력, 여기에 테슬라, BYD 등 합리적인 가격을 무기로 내세운 전기차 시장까지 이러한 틈바구니 속에서 존재감이 약해진 것인데요. 결정적으로 이 한국에 판매되고 있던 혼다 자동차 모든 라인업이 미국 오하이오주 공장에서 생산돼서 갖고 옵니다. 그래서 이 환율 달러로 계산을 하거든요. 네. 그 사이에 달러가 많이 올랐죠. 그렇죠. 그래서 이 환차손을 비롯해서 물류비 부담이 상당히 컸습니다. 한마디로 팔면 팔수록 손해인 상황이 된 거고, 결국 혼다는 코리아는 이 자동차 사업을 종료하게 됐고요. 다만 법인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모터사이클 사업부는 기존과 똑같이 유지가 되고 고객 AS도 유지가 된다라고 밝히긴 했습니다. 모터사이클 사업부요? 네, 오토바이 사업은 유지합니다. 네. 아, 그러니까 자동차는 나가지만 오토바이는 계속 한다. 네, 그래서 그 말은? 법인 철수는 아닙니다. 아, 법인 철수는 아니다. 네네. 네. 근데 사실 왜 이렇게 됐을까 많이 생각해 보게 돼요. 방금 말씀해 주셨지만 어쩌면 우리가 일본 차만 특별히 안 사는, 이를테면 7년 전에 불매운동 같은 게 네네. 있었는데 그런 게 영향이 좀 있습니까? 네, 아예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네. 2019년 일본 차 불매 운동이 있었죠. 그때 굉장히 네. 큰 타격을 받았었고, 당시 한국 닛산이 결국 2020년 사업을 접기도 했습니다. 네. 혼다 역시 브랜드 이미지와 판매 회복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도 사실이고, 하지만 이번 이 자동차 판매 사업 종료의 직접적인 이유로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보다도 불매 운동 이후에 떨어진 판매 이 체력이 충분히 회복되지 못했고, 그 사이에 자동차 시장이 너무 빠르게 바뀌었거든요. 독일차와 전기차, 여기 하이브리드 강자까지 쑥쑥 들어오면서 결국은 이 경쟁력이 좀 떨어진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혼다가 우리나라에서만 고전을 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맞아요. 한 2년 전부터 글로벌 비상경영 체계로 들어가기도 했었는데, 이번 한국 판매 사업 종료는 일단은 한국 시장에만 이례적으로 먼저 적용이 된 거이긴 합니다. 네, 뭐 사실 전기차를 하겠다고 했다가 발표 직전에 취소하기도 하고, 뭐 내연기관차는 점점 안 팔리고 있는데 좀 전환이 느린 거 아니냐. 사실 요즘 현대차가 너무 잘 만들어서인지 어지간한 외제차는 실내에 들어가 보면 옛날 차 같은데 하는 느낌이 드는 것도 사실이더라고요. 네, 일본 차가 유독 조금 보수적인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보다도 자동차 시장 자체가 정말 급진적으로 바뀌고 있거든요. 네. 그 흐름을 빨리 편승하느냐 아니면 유지하느냐, 이게 물론 브랜드마다의 전략이겠지만 혼다는 조금은 아쉽게 됐습니다. 네. 기자회견장에 직접 다녀오셨죠?
현장 분위기 좀 궁금합니다. 네, 저도 이 발표 2시간 전에 긴급 공지를 받고 이제 급하게 달려갔었는데요. 2시간 전에 공지를 네, 했어요. 매우 좀 빠르게 움직였었습니다. 네네. 혼다 코리아 측도 일본 본사 회의에서 전날 최종 결정이 됐다라고 설명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 딜러사나 현장 관계자들도 사전에 충분히 공유받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왜 지금이냐, 또 딜러라든지 영업사원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AS 가장 중요하죠. 네. 얼마나 유지됐느냐, 정말 많은 질문이 나왔는데 일단 혼다 측은 판매 종료는 하지만 부품 공급이나 보증, 정비는 계속 책임지겠다라고 밝히긴 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히 한국을 떠나는 건 아니니까 오토바이 사업, 특히 한국에서 마켓 쉐어가 40% 이상 됩니다. 네. 굉장히 높기 때문에 네, 수익도 잘 나오고요. 그래서 이륜차 시장은 꾸준히 가져간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사실 뭐 에이스 센터도 있다, 법인이 나가는 건 아니다라고 하지만 차를 가지고 있으면 당장 AS 걱정이 됩니다. 부품은 제때 수급이 될까, 사람 줄이지 않을까, 당연히 걱정할 것 같거든요. 네, 일단 당장 수리가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일단 이 법적으로도 이 자동차 회사가 사업을 접고 한국을 나가더라도 서비스 의무 제공 기간이 8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8년이요? 최소요. 네. 그리고 이후에도 법인을 한국에서 계속 운영하는 한 혼다코리아는 서비스 센터 유지 그리고 운영을 지속적으로 하겠고 이제 불편 없이 최소화하겠다라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시간이 지날수록 소비자 불안, 특히 오너들은 불안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이 판매가 중단이 되면 아무래도 서비스 네트워크가 이제 점점 줄어들 수 있을 수 있고 또 부품 수급 기간이 길어지거나 일부 수리 비용이 오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특히 이 사고 수리라든지 외장 부품처럼 재고와 물류 의존도가 높은 부품은 이 시간이 지나면서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좋은 뉴스는 아닙니다, 분명. 네. 그런데 일단 이 차를 수리를 하다가 결국은 언젠가 차를 팔게 될 거 아닙니까? 네. 폐차를 하지 않는다면 중고차 시장에 들어가야 되는데 중고차 값도 이제 걱정이 됩니다. 네, 솔직히 이 부분이 좀 가장 큰 타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브랜드가 판매를 중단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뭐 앞으로 수리 괜찮을까, 부품 구할 수 있을까, 그리고 다시 팔 때 제값 받을 수 있을까 불안이 생기거든요. 역시 중고차 가격에 반영이 됩니다. 물론 모든 모델들이 똑같이 폭락하는 건 아니겠죠. 네. 요즘 수요가 있는 SUV나 상태가 좋은 인기 차종은 비교적 방어가 될 수 있겠지만 네. 전반적으로 보면 그래도 동급의 라이벌 중고차들과 비교했을 때 철수 이후에 이 잔존 가치가 약해지는 건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철수하면 지금 당장 한국에 남아있는 재고가 0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네. 재고차 판매를 할 겁니다. 아주 할인을 많이 해주실 텐데 이런 방금 말씀드린 어떤 차종이 좀 더 중고차 가격 방어에 유리할 수 있는지 이런 점들 참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혼다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GM은 그런데 매번 철수한다 그랬는데 오히려 철수 안 할 것 같은 신호가 나왔습니다. 네, GM은 혼다와 상황이 약간은 다릅니다. 철수를 안 한다, 오히려 더 투자하겠다라고 밝혔는데 네. 이 이유가 있습니다. 특히 일단 이 숫자를 먼저 살펴보면 이 네. GM이 최근 한국 사업장에서 우리 돈 약 8,8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발표했습니다. 큰 투자를 했네요. 네, 목적은 부평과 창원 공장 등 국내 생산 설비를 고도화하고 소형 SUV 생산 경쟁력을 높이겠다라는 것인데, 참고로 이 한국 GM이 만들고 있는 트랙스 크로스오버, 트레일블레이저 같은 차들은 전부 다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북미에 수출이 되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이 수출량을 고려한 투자의 목적이 되겠죠. 그러니까 수출 기지로서의 가치가 여전히 있다. 그럼 이제 철수설 이제는 완전히 걱정 안 해도 되는 겁니까? 네, 철수설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게 총 투자 규모는 크지만 네. 기존 계획과 비교하면 뭐 비약적으로 늘어난 것도 아닙니다. 정확히 어디에 투자할지도 조금은 미지수이기도 하고요. 네. 하지만 적어도 지금의 방향은 철수가 아니라 한국을 소형 SUV 이 수출 허브로 더 활용하겠다라는 의지에 좀 더 가깝기 때문에 네. 다만 전기차 생산 계획이 명확하지 않다라는 점은 또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정리해보면 GM은 남아있겠다고 하기는 했으나 수출 기지로 활용하겠다는 것이고 그 말인즉슨 수입차들에게 한국 시장은 매력이 없어졌다는 얘기로 들리기도 합니다. 들릴 혼다가.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겠죠. 네. 그러면은
해외 자동차 회사들은 한국에서는 철수를 이렇게 고민하는 회사들이 많거나 아니면 좀 있는 상황입니까 지금? 네, 지금 당장 딱히 뭐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까지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만 네. 기존의 사례들을 봤을 때는 특히 네. 일본 차가 한국에서 좀 쉽지 않다라는 거는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일본 네. 스바루가 2012년 진출 3년 만에 또 철수하기도 했고 한국 닛산도 사업을 접었고요. 이번에 네. 혼다까지. 이 한국은 수입차 시장 규모는 상당히 커졌습니다. 그만큼 경쟁도 굉장히 치열한 나라인데 독일 프리미엄 브랜드가 여전히 강하고요. 네. 그리고 이 테슬라 정말 강력합니다. 네. 상당히 높은 판매량을 보이고 있고 여기에 중국 전기차 브랜드들이 정말 많이 올해 내년 내후년까지 계속 진출을 앞두고 있거든요. 네. 그들이 내세우고 있는 게 역시나 가격적인 장점입니다. 이러한 틈바구니 속에서 일본차 유일하게 지금 남아있게 됐죠. 토요타 렉서스 같은 경우는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네. 여기서 좀 경쟁력을 좀 얻고 있고요. 이렇기 때문에 정말 치열한 이 한국 시장의 자동차 산업 속에서 일본 차가 좀 살아남기 힘든 구조를 갖고 있는 게 없지 않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다른 자동차 회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폭스바겐이라든지 네. 여전히 끝까지 긴장하고 한국 시장에서 한국 소비자들이 원하는 그런 틈새 차종이라든지 빠르게 파악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선보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일본 차들이 살짝 경쟁력을 잃어가는 흐름과 무관치 않고 다른 회사들은 여전히 열심히 경쟁하고 있고 특히 중국 전기차들 사실은 중국 전기차가 한국에서 팔릴지 전 이것도 사실은 조금 궁금하거든요. 이게 과연 가능할까? 네. 정말 좋다고들 말들은 많이 하는데 네. 요 간단하게 멘트 하나 주시면. 네, 일단은 이제 가장 먼저 한국에 발을 들인 게 BYD죠. 네. 판매량 괜찮습니다. 내부적으로 봤을 때도 대박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중박 이상 터졌다라고 보는 분위기이고 또 이제 한두 달 사이에 중국 프리미엄 브랜드 지커가 국내 출범을 합니다. 네. 그리고 샤오펑이라든지 둥펑 자동차 회사도 한국 진출을 노리고 있고요. 네. 이처럼 굉장히 강력한 신흥 경쟁자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꾸준히 긴장하면서 좀 치열하게 현대차, 기아도 마찬가지고요. 좀 면밀히 시장을 파악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토타임즈 김성환 기자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벌써 1부 마칠 시간입니다. 2부에서는 코스피 8000 시대에 대한 기대감 커지는 지금 김학균 센터장님과 함께 돈의 흐름이 어디로 향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잠시 뉴스 듣고 10시 5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